2차 세계대전은 나치라는 악을 축출하는 정의로운 전쟁이었지만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정의로운 전쟁은 없어지고 사상전쟁만이 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사상전쟁으로 미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에 개입해 군사력을 아낌없이 투입했지만 붉은 사상이 퍼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전사자만 58,315명에 헬기 5,000기, 고정익 항공기 3,750기를 손실했지만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한 지 고작 2년 만에 패망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었고 특히 공산국가들에 있어 미국은 남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침략자였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얻은 건 정치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정뿐이고 참전 용사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를 누렸던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암흑기를 맞이했지만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고 공산국가를 상대로 오랜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 개입했고 그렇게 미국은 20세기 전쟁에서 벗어나 특수부대와 공군 위주로 전개되는 21세기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국의 완전한 승리, 그레나다 침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레나다는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1649년에 프랑스 원정대가 식민지를 세웠지만 1763년 파리 조약에 따라 영국 식민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레나다에서 노예무역이 밥 먹듯 일어나자 1807년 영국은 노예무역을 금지했고 1838년에 그레나다의 모든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러던 1843년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상선이 그레나다의 향신료인 육두구를 전해주면서 육두구 사업이 번창했지만 모든 노예가 해방된 탓에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육두구에 맞들인 영국은 1857년 인도 사람들을 그레나다로 이주시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만해진 그레나다는 테오필루스 엘버트 메리쇼, 줄여서 테디가 1918년부터 그레나다만의 헌법 제정에 나섰고 1931년 그레나다 노동협회를 시작으로 1945년에는 카리브해 노동대회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테디는 건강이 나빴고 재정 상황까지 나쁜 탓에 자신이 세운 신문사까지 매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와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에릭 매튜 게어리는 가톨릭 학교를 나와서 교사를 하다가 정유공장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디와 함께 그레나다 노동협회를 이끌었습니다. 1951년 에릭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파업을 일으키도록 선동했고 사태가 너무 커진 나머지 영국군이 진압에 나서면서 결국 에릭은 구금당했습니다. 그레나다와 영국 양쪽에 찍힌 에릭은 1957년에 정계에서 퇴출당했지만 그와 함께했던 테디마저 1958년 10월 19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에릭을 견제할 인물이 없어집니다. 1961년 보궐선거로 주지사의 자리에 오르면서 정계로 복귀한 에릭은 결국 1967년 총선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1974년 2월 7일 에릭의 통치 아래 그레나다는 독립했지만 그를 견제할 인물이 없다 보니 비밀경찰과 갱단을 앞세워 독재 정치를 했고 국민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영국에 있던 모리스 비숍은 런던 대학에서 법학학사 학위를 따고 1970년 12월 그레나다로 돌아와 파업을 돕다가 체포되어 7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원래부터 정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비숍은 민족주의를 열렬하게 지지했고 쿠바 혁명의 두 주역에게 매료되더니 그레나다로 오기 전 공산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비숍은 공산국가들을 방문하는 동안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의 저서를 연구하면서 그의 사상은 완전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숍은 혁명을 일으킬 준비 끝에 1973년부터 신보석 운동을 벌였고 에릭은 그런 그를 눈엣 가시로 여깁니다. 1973년 11월 18일 비숍은 신보석 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에릭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턱이 부러질 정도로 맞았고 이 사건은 피해 일요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비숍은 선정과 반정부 시위를 그만두고 아예 창당하는 쪽으로 노선을 틀더니 1976년에 기어코 야당 대표의 자리에 오르고 맙니다.
정식으로 에릭에게 도전한 비숍은 1977년 5월 처음으로 쿠바에 방문하더니 2년 뒤인 1979년 에릭이 유엔에 연설하러 간 사이 기다렸다는 듯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른 비숍은 헌법을 정지시킨 후 쿠바와 협력 관계를 맺었고 근대화 사업으로 인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비숍이 공산국가들이랑 친해질수록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그레나다가 제2의 쿠바가 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1981년 동카리브 국가기구가 출범하면서 그레나다가 그 일원이 되자 비숍의 혁명적인 성향을 우려한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카리브 안전보장기구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비숍이 공산국가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고문들까지 데려오면서 그레나다는 카리브해의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레나다가 제2의 쿠바가 되어간다고 판단한 레이건은 그레나다가 소련의 군사기지라며 대놓고 비판했고 그레나다 해역에서 무력 시위하는 동시에 푸에르토리코에서 군사훈련을 벌여 비숍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그레나다가 카리브해 국가들을 공산화하고 쿠바에서 아프리카, 동유럽으로, 리비아에서 중앙아메리카로 병력과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소련의 군사기지가 될 거라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의혹에 불을 지피듯 비숍의 주도로 2700m의 활주로가 있는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 건설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숍은 1983년에 미국 의원을 초대해서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줬고 미국 의원은 군용 공항이 아니란 걸 확인해줬습니다. 하지만 레이건은 의혹을 떨쳐낼 수 없었고 여러 도전에 직면한 그레나다는 결국 내부 균열까지 일어나고 맙니다. 비숍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던 건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 중에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부총리인 윈스턴 버나드 코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9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비숍은 코드와 권력을 공유하라며 압박받았고 비숍 내각과 코드 파벌의 갈등은 나날이 심해집니다. 결국 1983년 10월 13일 코드 파벌은 인민혁명군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비숍 내각을 가택연금했습니다. 하지만 6일 만에 비숍 내각이 무력으로 가택연금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인구 10만의 섬에서 3만에 달하는 시위대가 비숍과 그의 측근을 가택연금에서 풀어줬고 비숍 내각은 곧장 육군본부로 향했습니다. 그레나다는 사실상 내전 상태였고 이 기회에 코드는 육군본부에 병력을 보내 비숍 내각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육군본부에 있던 비숍 내각은 체포됐고 비숍 내각은 재판조차 없이 육군본부 안뜰로 끌려가 기관총으로 처형됐습니다. 비숍 내각을 처형하면서 거리낄 게 없어진 군부는 허드슨 오스틴 장군 주도로 코드 파벌을 축출하고 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오스틴 장군은 집권하자마자 그레나다 전역에 통금령을 내리고 어기면 총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Anyone who seeks to demonstrate or disturb the peace will be shot. 군부 독재가 두려웠던 동카리브 국가기구는 비밀리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그의 수석 보좌관 콜린 파월이 그레나다 침공 계획을 입안합니다. 미군은 이미 이런 사태에 대비해 1981년부터 푸에르토리코에서 군사훈련해왔고 언제든지 그레나다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레나다 침공 계획을 받아본 레이건은 그레나다에 있는 미국인 1000명이 인질로 잡힐까봐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은 전부터 그레나다가 인질 문제보다 더 심각한 소련의 군사기지가 되는 걸 우려해왔고 오스틴 장군의 횡포를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레이건은 고민 끝에 그레나다 침공 계획을 승인했고 1983년 10월 25일 새벽 5시 긴급분노 작전이 개시됩니다. Early this morning, forces from 6 Caribbean democracies and the United States began a landing or landings on the island of Grenada in the Eastern Caribbean. We have taken this decisive action for 3 reasons. First, and overriding importance, to protect innocent lives, including up to 1,000 Americans whose personal safety is, of course, my paramount concern. Second, to forestall further chaos. And third, to assist in the restoration of conditions of law and order and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to the island of Grenada, where a brutal group of leftist thugs violently seized.
황금 같은 향신료, 육도구 재배 사업으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던 그레나다였지만 테디와 에릭의 끝은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전개를 이끌던 테디와 에릭 중 테디가 먼저 세상을 뜨면서 그레나다는 혼돈에 빠졌습니다. 권력욕에 폭주한 에릭이 비밀경찰과 갱단을 동원해 독재 정치를 펼치자 국민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는데요. 비숍은 이를 뒤집어 엎기 위해 신보석 운동을 이끌어 에릭을 축출했죠.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데다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비숍을 카리브해 민주국가와 미국이 좋게 볼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비숍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지키기 위해 공산국가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고문들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비숍의 세력이 굳혀갈까 싶었지만 세상은 비숍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요. 1983년 10월 13일 비숍의 오랜 친구이자 부총리였던 코드가 인민혁명군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비숍 내각을 가택연금하는 사건이 터지죠. 이 사건으로 그레나다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으며 비숍 내각이 재판조차 없이 처형되자 카리브해 민주국가들과 미국은 결국 그레나다에 개입하기로 정합니다. 여기서 잠시 그레나다의 임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문사를 경영하다 정계에 뛰어든 테디, 노동자로 일하다 정계에 뛰어든 에릭, 혁명가 총리 비숍, 비숍의 오랜 친구이자 부총리 코드, 그리고 군사정권을 세운 오스틴 장군이 있죠.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된 난장판을 정리한 미국의 완전한 승리, 그레나다 침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공은 1983년 10월 25일로 결정됐지만 남은 시간은 고작 며칠 뿐이었습니다. 그레나다에 대한 최신 정보가 부족했고 기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는데요. 참모부에서는 그레나다 지도조차 없는 탓에 시내에 가서 그레나다 관광 지도를 사오더니 격자만 그어 작전 지도로 배포했죠. 참모부는 그레나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영국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얻는 등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터 부실해도 미국이 그레나다 침공을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레나다를 장악한 인민혁명군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인데요. 인민혁명군 병력은 1,500명으로 대부분 AK 소총이나 SKS 소총, PPSH-41 기관단총 등 낡은 소화기로 무장한 데다 중화기도 부족해서 사실상 아프간 반군보다 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1981년 2월 소련으로부터 BTR-60 장갑차 8대, BRDM-2 장갑차 2대를 받아서 기갑전력이라 할 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침공군을 막을 대공포조차 당시에도 수십 년은 된 고물이라 미국은 인민혁명군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미국이 진짜로 신경 쓴 건 그레나다에 있는 784명의 쿠바인으로 그 중에는 군인도 있었습니다. 침공에서 이들의 희생이 발생한다면 쿠바가 개입할 명분을 주는 거라 미국은 걱정이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그레나다를 내버려둬서 카리브해가 공산화되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10월 19일 참모부는 그레나다 침공, 즉 긴급분노작전을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조셉 메트칼프 중장에게 맡겼는데요. 그는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합동기동부대를 구성했지만 침공인 10월 25일까지 단 4일밖에 남지 않았죠. 메트칼프 중장이 지휘하는 합동기동부대의 계획은 레인저로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점령하고 해병대가 펄스 비행장을 점령하면 의대생과 영연방 총독 폴스쿤경 구출작전을 수행하고 공수부대를 데려와 그레나다를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미국인 의대생 600명은 인질은커녕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지만 미국은 그레나다를 침공할 명분이 필요했고 오직 스쿤경만이 그레나다 침공에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레나다는 독립했지만 영연방에서 탈퇴하지는 않아서 스쿤경이 영연방 총독을 맡은 건데요. 그레나다 내부 상황이 어지럽게 돌아가자 스쿤경이 미국에 몰래 연락해 그레나다에 와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10월 23일 실 6팀 12명과 공정통제사 4명은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정찰하기 위해 그레나다의 침투를 시도합니다. 작전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이들은 구축함을 타고 폭풍우를 뚫고 나아갔는데요. 그렇게 무사히 침투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구축함에서 발진한 헬기에서 바다로 투입하던 대원 12명 중 4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고 말았죠.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8명은 작전을 이어가려 했지만 침투용 보트마저 파도에 휩쓸리면서 결국 작전은 중단되고 맙니다. 첫 계획부터 실패로 이어졌지만 그런데도 메트칼프 중장의 의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뼈아픈 손실에도 10월 24일 실4팀을 펄스 비행장으로 보내 정찰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4팀도 해안에 도달하지 못했고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수 없었던 해병대는 헬기를 타고 펄스 비행장으로 날아갔는데요. 레인저는 원래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에 착륙해 강습할 예정이었지만 항공 정찰로 활주로가 폐쇄된 걸 확인하고 저고도로 공수하기로 계획을 바꾸죠. 10월 25일 새벽 5시 C-130 수송기를 타고 온 레인저는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에 뛰어내렸고 낙하산 엘본 BTR-60과 대공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에 레인저는 M67 무반동 총으로 반격했고 동시에 AC-130 건십이 포탄을 비처럼 퍼부어준 덕분에 얼마 있지도 않은 BTR-60과 대공포를 완파했습니다. 같은 시각 해병대의 작전도 무난히 수행됐는데요. 펄스 비행장으로 날아간 해병대는 대샤카 중기관총을 비롯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AH-1 코브라 공격 헬기가 어렵지 않게 격파했죠. 정신없이 양쪽에서 두들겨 맞은 인민혁명군은 한 차례 더 성가신 상대를 맞이했습니다. 레인저와 해병대가 활약하는 사이 실팀이 침투한 거였습니다. 실팀은 두 갈래로 나뉘어 그레나다 자유라디오 방송국과 총독 관저로 날아갔는데요. 실팀은 스쿤경을 라디오 방송국으로 데려와 군부에 대한 선전 방송을 하는 게 목표였죠. 그레나다 자유라디오 방송국은 저항 없이 점령했지만 뒤이어 장갑차를 대동해 쫓아온 인민혁명군의 공격당해 방송 장비를 파괴하고 퇴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실팀은 총독 관저에 침투하는 건 해냈지만 대공포 공격으로 위성통신 장비를 두고 내린 데다 장갑차를 대동한 인민혁명군에 포위당하고 맙니다. 실팀은 AC-130의 지원으로 버텼지만 무전기 배터리가 동나면서 사령부와 교신할 방법이 없어졌는데요. 이때 한 대원이 수화기를 들어 전화망이 끊어지지 않은 걸 확인하고 자신의 전화카드로 결제해 사령부와 통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원 하나하나를 금값으로 여기는 미군은 당연히 실팀을 지원하기 위해 AH-1 2기와 블랙호크 1기를 출격시켰지만 대공포 사격으로 격추당해 5명이 전사했는데요. 실팀은 총독 관저에 갇힌 채로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꾸역꾸역 저항하는 인민혁명군이었지만 미국은 영혼까지 흔들어 놓기 위해 또 한 차례 정신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저 중 최정예인 제75 레인저 연대와 델타포스는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모는 헬기를 타고 육군본부와 리치먼드 힐 교도소를 습격했는데요. 육군본부에는 오스틴 장군을 포함한 고가치 표적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리치먼드 힐 교도소에는 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 투옥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군본부는 문제없이 점령해 오스틴 장군을 포함한 군부를 체포했지만 리치먼드 힐 교도소에는 착륙할 곳이 없었고 또 한 번 대공포에 블랙호크 1기가 격추당하는데요. 그래도 제75 레인저 연대와 델타포스는 리치먼드 힐 교도소를 점령해 불법 투옥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한편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점령한 레인저는 폐쇄되었던 활주로를 오전 10시까지 모두 정리했고 미 공수부대와 동카리브 국가기구 병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 없었던 인민혁명군은 얼마 있지도 않은 BTR-60 세대를 긁어모아 15시 반에 공격해왔지만 M67과 AC-130 앞에서 속절없이 터져나갔는데요. 이렇게 전세가 확실히 기울자 레인저는 트루블루 캠퍼스에 있는 미국인 의대생들을 구출하기로 정합니다. 이에 레인저는 지프를 타고 주변 지역을 장악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지프 한 대가 길을 잃었습니다. 매복해 있던 인민혁명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지프를 격파해 4명의 레인저 대원을 사살했는데요. 안타까운 피해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4명의 사상자로는 미군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레인저는 작전대로 트루블루 캠퍼스를 확보하고 미국인 의대생을 구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출하던 와중 무언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전에 파악된 미국인 의대생의 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죠. 140명의 의대생을 구출했지만 그 외에는 그레나다 어딘가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같은 날 19시에는 해병대 250명이 상륙돌격 장갑차와 M60 전차를 타고 상륙해 총독 관저로 향하면서 그레나다에 7,000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는데요. 꾸역꾸역 미국의 의지와 군사력으로 침공을 이어간 것이죠. 하지만 미군도 본 게임에 앞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 최신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인 희생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미 해군의 A7 공격기가 잘못된 위치로 공습해 정신병원에 있던 민간인 18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첫날 발생한 미군 전사자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지만 민간인은 그의 몇 배가 사망했는데요. 그런데도 병력은 굉장히 많이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방탄 장구류였죠. 미군은 베트남 전쟁부터 M69 방편조끼를 지급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줄였지만 권총에도 뚫릴 정도라 방탄복이라 할 순 없었습니다. 이에 미군은 듀퐁사에서 케블러를 개발하자 케블러를 여러 겹 싸서 만든 방탄장구인 파스짓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스짓은 헬멧과 조끼 한 세트로 구성되고 헬멧과 조끼 모두 고위력 권총탄을 막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 준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 덕에 첫날 수많은 미군을 살려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인민혁명군이 쓰는 PPS H-41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AK나 SKS는 막지는 못했지만 부상 정도를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사자를 줄이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바로 신속한 후송 시스템이었는데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피부로 느낀 경험으로 미군의 부상자 헬기 후송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신속하게 후송된 부상자들은 빠른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렇듯 그레나다 침공은 미군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확인한 전쟁이기도 하나 상당한 민간인 피해를 낳기도 한 역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레나다 침공은 심지어 유엔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요. 미군은 여러 명분을 앞세워 그레나다 침공을 개시했지만 유엔은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하지만 유엔의 결의안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고 세계의 경찰 행세하는 미국은 그런 종이에 쓰인 글을 신경도 쓰지 않아서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어떤 말을 들었을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엄청난 호응을 얻었는데요. 미국인 의대생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다고 생각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인을 구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죠. 물론 소수의 야당 의원은 이러한 침공을 비난했고 야당 의원 7명이 레이건을 탄핵하기 위해 결의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의안은 유엔의 결의안과 같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지만요. 그레나다 침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를 얻진 못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미국은 가장 주요한 명분인 미국인 의대생을 아직 전부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명분을 지켜내면서 침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카리브해가 공산화되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그레나다를 장악한 인민혁명군이 너무 약하기도 해서 미국은 될 대로 되란 식으로 그레나다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10월 19일 참모부는 그레나다 침공, 즉 긴급분노 작전을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갖춘 조셉 메트칼프 중장에게 맡겼습니다. 메트칼프 중장의 계획은 거침없었는데요. 일단 레인저로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점령하고 해병대가 펄스 비행장을 점령하면 다시 레인저가 의대생을, 실팀이 영연방 총독 폴 스쿤경을 구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수부대를 데려와 그레나다를 장악할 계획이었죠. 10월 25일 새벽 5시 해병대와 레인저가 침공의 포문을 열었지만 최신 정보가 부족한 탓에 대공포 앞으로 헬기 3기를 갖다 바치는 등 뻘짓을 벌였습니다. 그래도 제75 레인저 연대와 델타포스가 육군본부에 있던 오스틴 장군을 포함한 군부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그레나다에 주력 부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침공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바로 침공 명분이었던 미국인 의대생 구출에서 차질이 빚어지게 된 거였죠. 미국인 의대생 찾아 산말리, 그레나다 침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6일 미군과 카리브해 국가기구 병력이 그레나다로 물밀듯 들이닥치자 그레나다에 있던 쿠바군은 조용히 무기를 챙겨 캘리스테에 있는 마을 근처에 매복해 있었는데요. 매복해 있는지도 모르고 마을을 지나던 미군 정찰대를 발견한 쿠바군은 이를 놓치지 않고 기습했고 미군 2명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죠. 쿠바군은 매복 공격에 성공했지만 그 후폭풍은 마치 거센 태풍과 같았습니다.
미군은 쿠바군이 참전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해군 항공대와 105mm 포대에 연락해 쿠바군이 있는 곳을 전부 날려버리도록 했는데요. 미군 2명을 사살한 대가로 받은 공습과 포격은 쿠바군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죠. 해군 항공대와 105mm 포대의 압도적인 화력에 10월 26일 오전 8시 반 쿠바군은 항복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쿠바군을 정리한 미군은 프레퀸트에 있는 마을에서 6개 대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쿠바군 무기고를 발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쿠바군 잔당이 미군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지만 잔당은 잔당일 뿐 미군은 쿠바군을 손쉽게 격퇴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총독 관저에 고립된 실팀은 10월 26일 오전 10시 총독 관저로 M60 전차를 몰고 와 연습용 탄으로 적 BRDM-2 장갑차를 격파한 해병대의 지원 덕에 숙훈경과 함께 빠져나오면서 작전은 순조롭게 흘러갔죠. 여기서 해병대는 105mm 탄을 보급받지 못해 연습용 탄과 기관총밖에 없었지만 연습용 탄으로도 BRDM-2 정도는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군이 항복하고 해병대가 승승장구하는 사이 트루블루 캠퍼스에서 140명의 의대생을 구출한 레인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랑항세 캠퍼스에 의대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에 레인저는 해병대의 CH-46C 나이트 헬기 6기를 빌려 그랑항세 캠퍼스를 광습하기로 정하는데요.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에 경비원들은 긴장한 채로 총에 손을 가져갑니다. 헬기에서 중무장한 레인저가 튀어나오자 패닉에 빠진 경비원들은 총을 마구 쏘다가 도망갑니다. 총성에 놀라 빠르게 착륙하던 헬기는 그만 야자수에 걸려 추락했고 혼란스러운 레인저는 그랑항세 캠퍼스로 진입하는데요. 그곳에는 총성에 놀란 미국인 의대생들이 있었고 레인저는 추가로 헬기를 호출했습니다. 그렇게 레인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지만 구해야 할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미국인 의대생들은 헬기에 타면서 프리클림 안에 친구들이 있다고 알려줬고 레인저는 이 말을 탁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침공 3일 차인 10월 27일 해병대는 셀팀을 지원하고 나서 해안을 따라 진격했고 이 과정에서 BTR-60 장갑차와 마주쳤죠. 인민혁명군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몇 안 되는 BTR-60을 전부 잃은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걸 보전하려 했지만 해병대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해병대는 M72 로우를 꺼내 BTR-60을 쏴버렸고 그렇게 인민혁명군 최후의 기갑전력은 장렬하게 산화합니다. 철저하게 열세에 몰린 인민혁명군 잔당은 군복을 벗고 인민 사이에 숨어 기회를 엿보려 했지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인민은 비숍을 재판도 없이 처형한 인민혁명군을 좋아할 리 없었고 미군이 오면 인민혁명군 잔당을 갖다 바쳤는데요. 이렇듯 인민혁명군 잔당은 인민에게 버림받았지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쿠바군 잔당과 함께 살아남았죠. 미군은 그레나다 인민의 환호를 받으며 그레나다의 수도인 세인트 조지스로 진격했고 인민혁명군과 쿠바군 잔당이 튀어나오자 고민 없이 해군 항공대를 호출했습니다. 여기까진 아주 순조로웠지만 그레나다로 날아온 A7 공격기가 적이 아닌 아군 사령부를 공습하는 바람에 17명이 죽거나 다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꾸역꾸역 세인트 조지스까지 차지한 미군에게 칼리비니에 있는 막사로 인민혁명군과 쿠바군 잔당 300에서 400명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이미 세인트 조지스까지 차지한 마당에 지휘관들은 칼리비니 막사를 서둘러 칠 생각이 없었지만 합참본부는 해지기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합참본부의 닥달을 못 이긴 지휘관들은 집에 갈 준비를 하던 레인저에게 칼리비니 막사를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짐을 싸던 레인저는 명령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고작 몇 분 만에 준비해서 칼리비니 막사를 치라 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지휘관들이 아예 대책이 없는 건 아니라서 포병대, A7, AC-130 건십, 구축함 등 그냥 다 써서 칼리비니 막사를 미리 다져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포병대가 쏜 포탄은 대부분 빗나가는 총극이 벌어져 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레인저는 블랙호크 6기에 타서 칼리비니 막사로 날아갔고 포격과 공습으로 대공포는 다 박살낸 덕에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튀어나온 인민혁명군 잔당이 블랙호크를 향해 총을 쐈고 놀란 블랙호크가 옆에 있는 블랙호크와 부딪혀 둘 다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여기서 또 다른 블랙호크가 도랑에 불시착했습니다. 조종사는
미군은 다시 이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그 순간 부서진 테일로터가 사방으로 튀면서 여기에 맞은 레인저 8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돌아버릴 것 같은 레인저는 칼리비니 막사로 달려가 실내를 확인했지만 300에서 400명은커녕 고작 몇 명밖에 없었는데요. 인민혁명군과 쿠바군 잔당은 미군이 오기 전에 칼리비니 막사를 버린 거였죠. 어쨌든 칼리비니 막사를 장악한 미군은 10월 28일까지 그레나다의 나머지 지역을 정리하고 프리클리만에 흩어져 있는 미국인 의대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미군은 총 581명의 미국인 의대생과 100명 넘는 외국인을 구출했는데요. 물론 이들은 인질은커녕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랐죠. 뻘짓 끝에 그레나다를 장악한 미군은 10월 29일부터 카리브해 국가기구 병력에 치안 유지를 맡기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11월 1일 해병대 2개 중대가 그레나다에서 북동쪽으로 27km 떨어진 카리아쿠 섬에 해안과 하늘 양면으로 상륙했습니다. 카리아쿠 섬을 방어하던 인민혁명군 잔당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는 해병대를 이길 자신이 없었고 인민혁명군 잔당마저 항복하면서 미군은 드디어 진짜 집에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팀이 정말 어렵게 구출한 스쿤경은 분명 침공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났지만 정작 그레나다 침공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죠. 이러니 엘리자베스 여왕으로서는 미국과 카리브해 국가기구가 그냥 갑자기 영연방 국가를 침공한 셈이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쿤경을 불러다 사전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만들려 했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세계 최강 미국은 온갖 삽질에도 불구하고 그레나다 침공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데요. 당연하게도 미군의 군사력은 인민혁명군과 쿠바군을 압도했지만 미국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 작은 섬에 8,000명이나 보냈죠. 그레나다 침공에서 미군은 19명이 전사, 116명이 다쳤고 쿠바군은 25명이 전사, 59명이 다쳤으며 인민혁명군은 45명이 전사, 358명이 다쳤습니다. 여기에 인민혁명군은 BTR-60 장갑차 6대, BRDM-2 장갑차 1대를 잃었고 그 외에 중기관총, 대공포 등 그냥 다 잃었는데요. 유일하게 남은 BRDM-2조차 미군이 뺏어가서 해병대 기지로 가져가 뜯어봤죠. 그레나다 침공으로 2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중 18명은 정신병원을 잘못 공습한 결과였습니다. 성급한 계획, 부족한 최신 정보, 처참한 협동력, 각종 장비 고장에도 불구하고 그레나다 침공은 성공이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은 그레나다를 점령하고 중요한 명분이었던 미국인 의대생을 전원 구출했으며 카리브해에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막았는데요. 하지만 워낙 뻘짓을 많이 했다 보니 국방부와 각 부서는 한숨을 푹 쉬면서 보고서를 써야 했죠. 그레나다 침공은 끝났지만 유엔의 허락을 받지 않아서 국제적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고 특히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터진 미군은 이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미군은 체질 개선이 필요했고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 21세기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카리브해가 공산화되는 걸 참을 수 없던 미국은 무작정 그레나다를 침공했고 대공포 앞으로 헬기 3기를 갖다 바치는 뻘짓에도 인민혁명군과 쿠바군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주요 목표였던 미국인 의대생은 그레나다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미군은 이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레나다의 수도인 세인트 조지스로 순조롭게 진격한 미군은 해군 항공대를 불러 적을 폭격했지만 거기에는 아군 사령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적이 300에서 400명 모여있다는 칼리비니 막사에 쳐들어가는 과정에서 포병 사격이 대부분 빗나가고 헬기가 3기나 추락하는 사고까지 벌어지죠. 그런데 정작 칼리비니 막사에는 3자리는커녕 한 자릿수의 적밖에 없었고 미군은 현타가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요 목표인 의대생 구출은 완수했고 11월 1일 해병대가 카리아쿠 섬을 무사히 접수하면서 그레나다 침공은 막을 내리는데요. 이렇듯 정예부대를 동원한 뻘짓, 그레나다 침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레나다 침공은 끝났지만 미군은 그레나다에 남아 보안 임무를 수행했고 폴 스쿤 총독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 선거를 준비했습니다.
선거는 1년 만인 1984년 12월에 치러졌고 허버트 블레이즈가 이끄는 신국민당이 승리해 민주적 정부를 이끌게 되는데요. 미국인 의대생과 더불어 중요한 명분인 그레나다의 공산화는 확실히 막았지만 그레나다 침공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았죠. 결과가 좋다고 넘어가기에는 정보부터 실제 작전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고 그 결과 그레나다 침공이 시작된 지 3주 지난 시점에서도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레나다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학살당한 100명의 시신이 묻힌 무덤을 발견했다고 거짓말했고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현장에서 집계한 전사자, 부상자 수도 다 달랐습니다. 특히 그레나다 침공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최신 정보 부족으로 인해 미국인 의대생들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알아내야 했는데요. 심지어 관광지도의 격자만 그어 작전지도로 배포한 탓에 부대 위치를 보고하거나 화력 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아군 사령부를 공습하고 포병 사격이 대부분 빗나가는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레나다 침공을 비판했고 그레나다에 너무 많은 병력이 집중된 탓에 작전 효율이 떨어졌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실제로 그레나다에 투입된 병력은 8,000명으로 인민혁명군이 1,500명이란 걸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데요. 결정적으로 급조된 부대로 급하게 한 침공인 탓에 미군은 손발이 맞지 않았죠. 얼마나 손발이 안 맞았는지 그레나다 침공이 너무 해군답다라는 어이없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나마 노련한 메트칼프 중장이 육군, 해병대, 해군의 멱살을 부여잡고 침공을 성공으로 이끌었기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침공군의 지휘관이 메트칼프보다 짬이 낮거나 경험이 부족했다면 전쟁사의 대참사로 남았을지도 모르는데요. 당장 그레나다 침공의 포문을 열었던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 공수작전은 메트칼프가 도중에 공수작전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수송기가 착륙하자마자 장갑차와 대공포에 찢겨나갔겠죠. 그 외에도 대공포 앞에 헬기 3기를 갖다 바치거나 교도소 주변에 헬기가 착륙하지 못해 대공포에 당하는 등 뻘짓을 반복했습니다. 주요 목표였던 미국인 의대생들의 위치도 몰라서 트르블루 캠퍼스, 그랑앙세 캠퍼스, 프리클리만 3곳을 헤맨 끝에 전원 구출했고 수백 명이 모여있다는 칼리비니 막사는 레인저가 급습하고 나서야 버려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미군 아니었으면 그레나다 침공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가치도 없는데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이러는 이유는 미군의 지휘체계 때문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미군은 해군 장관이 해군을, 전쟁 장관이 육군과 육군 항공대를 맡아서 지휘체계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체질 개선에 나서 육군 항공대가 공군으로 독립하고 국방부 장관이 전군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군 최고 지휘관이 따로 노는 탓에 합참을 구성했지만 정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의장을 뽑았는데요. 하지만 합참 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굴러가니 미군 내에서 경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합참 의장한테만 잘 보이면 국방부 장관한테도 잘 보이고 대통령에게도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군은 무기 조달 과정에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대립했고 교리는 통합되지 않고 다 따로 놀았습니다. 이 문제는 베트남 전쟁으로 심해졌고 1980년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에서 손발이 맞지 않아 구출 작전이 실패하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하지만 오랜 문제가 쉽게 해결될 리 없었고 결국 그레나다 침공까지 이어졌죠. 그레나다 침공에서 전문가들의 비판까지 가해지자 미국은 체질 개선에 나섰고 그 결과로 나온 게 골드워터 니콜스 법입니다. 이 법은 1947년 이후로 미군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법으로 전투사령관이란 보직이 만들어져 실제 작전을 맡게 되었고 각 군 사령관은 실제 작전에 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동 전문 군사 교육 학교가 설립되어 각 군 장교들이 합동할 수 있도록 도왔고 공동무기 조달이 실현되어서 스텔스, 스마트 무기를 전군에 빠르게 보급했는데요. 이렇듯 광범위한 변화로 1989년 파나마 침공에서 맥스웰 리드 서먼 장군은 각 군과 협상하지 않고 전군을 자기 통제하에 놓을 수 있었죠.
골드워터 니콜스 법이 없었다면 미군은 여전히 무기 조달을 놓고 각 군이 경쟁하는 걸 반복해 걸프전에서 패배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걸프전에서 가장 위력이 컸던 스텔스 폭격기, 순항 미사일 등을 각 군이 가지려고 싸우다가 도입하지 못했으면 그레나다 침공처럼 공수작전을 펼치다가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워터 니콜스 법으로 특수부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특수부대도 육해공군과 마찬가지로 각자 따로 노는 탓에 합동작전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레나다 침공 전인 1982년 육군 특수부대를 모은 제1특수전 사령부가 창설됐고 골드워터 니콜스 법에 이름이 들어간 골드워터 상원의원도 재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그레나다 침공 후인 1984년 합동특수작전국이 창설됐지만 막상 명령권이 없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86년 골드워터 니콜스 법으로 합동특수작전국을 대신할 국방부 산하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게 모든 특수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특수전 사령부가 창설됐고 1987년 진솔한 의지 작전을 시작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미군은 육해공군과 특수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진정한 최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건 대통령은 미군을 강하게 만들려고 이런 뻘짓을 승인했을까요? 그레나다 침공의 진짜 이유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정의로운 자유국가에서 실패한 침략국으로 전락한 데에 있었죠. 이때 나온 용어가 베트남 신드롬으로 미국인들은 베트남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한 조국에 큰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은 그레나다 침공으로 미국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고 오랜만에 승리에 미국인들은 들떴습니다. Well, our days of weakness are over. Our military forces are back on their feet and standing tall. 1983년 12월 13일 레이건은 베트남 신드롬을 의식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후 미군이 걸프전에서 승리하면서 베트남 신드롬은 종식됐죠. 당사국이었던 그레나다도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레이건이 방문하자 10,000명의 청중이 모일 정도로 미국을 반겼습니다. 1985년 6월에 보안 임무를 맡은 미군마저 철수하고 1986년 비숍 내각을 무자비하게 처형한 코드 부총리와 오스틴 장군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레나다는 미국이 침공한 10월 25일을 국경일로서 매년 기념해왔고 트루블르 캠퍼스에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그레나다로서는 미국이 정말 해방군이었고 덕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2009년 5월 29일 그레나다 정부는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의 이름을 모리스 비숍 국제공항으로 바꿨고 그날 수백 명이 비숍을 추모하고자 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레나다 침공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뤄졌지만 미국과 그레나다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만약 그레나다 침공이 없었다면 골드워터 니콜스 법의 등장이 늦어졌을 수도 있고 그레나다는 여전히 독재국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명언이 그레나다 침공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전쟁이란 또 다른 정치의 연장이다.